이맘때 베네치아 아가씨 루가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왔어요. 최초의 이탈리아 한류는 누구였을까요? 베니스의 개성상인은 루벤스가 그린 한복을 입은 남자를 바탕으로 쓴 픽션이에요. 실존 인물 안토니오 꼬리아는 16세기 말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의 동서인도 여행기에 나와요. 처음에는 일본에 의해 노예로 끌려갔다가 카를레티가 풀어주었지만 그를 따라 이탈리아로 갔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베네치아 여행을 다시 떠올려봤어요. 베네치아의 중심은 산 마르코 광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빛 찬란한 성 마르코 성당과 그 옆에 도제의 궁전이 보여요. 안토니오 꼬레아도 이 광장에서 갈매기를 날려보았을까요? 아 제발 엄마. 산 마르코 대성당은 11세기에 이미 황금교회라고 불리고 있었대요. 성 마르코의 유해를 모실 큰 성당을 다시 지은 것이 이 성 마르코 성당이에요. 내부의 벽과 천장에 황금으로 만든 모자이크들을 촘촘히 깔아 환상적인 분위기를 가지게 했고 프레스코화 대신에 유리로 장식했는데 베네치아의 유리 산업과 보수적인 경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지금은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도시지만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번성했던 16세기 베네치아를 상상해보세요. 오랜 무역을 통해 갖가지 사치품과 공예품들을 접하며 베네치아인들은 다채로운 문양과 색깔, 텍스처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었어요. 최고 지도자가 머물던 두칼레궁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유화 작품을 보았어요. 제 몇 미터일까요? 틴토레트의 천국으로 약 25m에 세로 8m예요. 그 길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네치아의 화가들을 통해서도 베네치아의 부와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지요. 두칼레 궁전을 둘러보며 조르조네, 티치아노, 틴토레토로 이어지는 베네치아 화파의 3대 천재들을 떠올렸어요. 베네치아는 바다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종일 바다에 비치는 햇빛과 달빛에 예민했고 무역의 중심지였기에 다양한 물감의 원료를 구하기도 쉬웠어요. 베네치아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들은 유난히 습과 전원 풍경을 많이 그렸어요. 섬으로 이루어진 이 도시에는 풍성한 숲이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베네치아를 풍경화의 발상지로 만든 것 아닐까요? 조르조네는 최초의 풍경화라고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평가를 받는 템페스트를 그렸어요. 제목을 유혹이라고도 하고 폭풍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해석은 3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신화적인 전설을 다룬 것일까요? 단순히 집시 여인과 군인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아님 천국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 구름 사이로 빛이 들어오듯 저 먹구름 너머에는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어요. 조르조네는 캔버스에 유화를 그리는 등 매일매일 새로운 시도를 했고 자신이 알아낸 것을 남김없이 제자들에게 전수하였어요. 늘 독창적이고 혁신적이었던 그 유연한 정신은 어디에서 나왔던 걸까요? 그는 여행을 많이 했고 아마도 동양까지 갔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현재의 것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발전해 나갔기 때문 아닐까요? 조르조네의 뒤를 이은 티치아노는 색채의 대가, 회화의 군주로 불렸어요. 국제적으로도 초상화 작가로 유명했어요. 주문자들이 그 자신의 초상화를 보고 의기충전할 수 있는 자신감 있고 멋진 모습으로 그려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리게 되기까지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몰라요. 신성 노마제국 황제였던 카를 5세 궁전 화가 때 일화가 있어요. 황제가 보는 앞에서 그림을 그리다 붓을 떨어뜨렸어요. 황제는 얼른 붓을 주워주었어요. 황제가 허리를 굽혀 붓을 주워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의 작품은 바티칸 미술관에 소장되는 등 베네치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어요. 틴토레토는 처음에는 작업실 벽에 미켈란젤로의 드로잉과 티치아노의 색채라고 써붙이고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한때 티치아노의 제자였으나 그의 출중한 재능을 질투한 스승에 의해 쫓겨났다고 전해지기도 해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의 굴림에 눌려서 일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녀 8명이나 먹어 살려야 했던 그는 전략으로 일감을 따냈어요. 아주 싼 가격에 빨리 그려주기. 그의 작업 속도는 어느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빨라서 심지어 빗자루로 쓸어간 것 같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빨리 그렸을까요? 중요한 부분은 꼼꼼히 정성껏 잘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충 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극적이고 순간적인 효과를 내는 단축법을 써서 운동감과 에너지가 넘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화가들로서는 열불이 날 정도의 기발한 행동을 했어요. 산 로코 스콜라에서 회관 전체를 한 화가 그림으로 장식하기로 하고 공모전을 열었을 때였어요.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일단 스케치 먼저 제출하기로 한 날 응모하러 갔던 다른 화가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틴토레토가 커다란 유화를 완성하여 아예 설치해버린 것이었어요. 항의가 들어오자 기증하겠다고 해버렸죠. 당시 베네치아에는 일정 금액 이상 기부를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불문율을 이용한 거지요. 안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스콜라 측은 회의 끝에 건물 전체를 틴토레토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는 1564년부터 1588년까지 안정적인 봉급자가 되어 8자녀를 길러냈어요. 그의 아들 셋도 화가였어요. 야성적이면서도 사실적이고 세부 묘사에 주의하면서도 웅장한 상상력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바로크로 넘어가는 기틀을 마련했고 말년에는 결국 티치아노만큼의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두 칼레 궁 한켠에 전시되어 있는 현대 화가들의 작품도 이들 베네치아 화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듯 강렬한 색채를 띠고 있었어요. 두 칼레 마법의 궁전에서 빠져나오자 우리는 그제서야 시장깨를 느꼈어요. 맛있다 맛있다를 계속 외쳐대는 키 큰 젊은이가 신기해서 그가 안내하는 음식점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히 가세요까지 누처럼 한국에 와서 배우지는 않았을 테고 그 말을 어디서 배운 건지 안토니오 꼬레아의 후손들한테 배운 건가? 아무튼 음식 맛도 훌륭했어요. 왜 오빠 처음 탄다고? 산타마리아 살루테 성당은 베네치아에 창궐했던 페스트가 사라진 것에 감사드리기 위해 건립되었어요. 천정에는 티치아노의 아브라함과 이색의 희생이 그려져 있어요. 성당에 들어갈 때 한 여인이 따라 들어오며 반겨주었어요. 그런데 나올 때 내미는 바구니를 그냥 지나쳤더니 요골요골 하면서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이건 또 무슨 의미지? 집시같이 보이는 이 여인, 자신의 힘든 삶을 내게 화풀이라도 하는 건가? 한참 동안 마음이 쓰였어요. 노예에서 해방되고도 새로운 세계 이탈리아로 떠나왔던 안토니오 꼬레아, 이들처럼 따뜻한 여인을 만났을까요? 도전정신과 결단력으로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리라고 생각하고 베네치아 1편을 마치려고 해요.